집도 없고 돈도 없는 떠돌이 수학자 에르데시. 이번 문제에도 또 상금을 겁니다. 아니, 문제들이 다 풀리면 어쩌라고 그래? 채권자들이 은행에 동시에 몰리면 파산은 피할 수 없겠지. 지불 능력도 없지만 몰릴 확률도 없으니 No problem. 천재 수학자의 엄청난 기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생 동안 약 1500편의 논문을 쏟아낸 인간 GPT, 역사상 가장 독특한 수학자 일대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폴 에르데시입니다. 에르데시는 191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니, 또 헝가리? 맞습니다. 노이만, 위그너, 콜리아, 실라르드, 텔러 등등 이과계 천재들이 우글대는 헝가리에서 또 한 명의 천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에르데시가 태어나기 직전 두 명의 누나가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에르데시는 사실상 외동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은 모두 수학 선생님이었으니 수수저. 태어나자마자 수와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4살 때 스스로의 힘으로 소수의 몇 가지 성질을 찾아내는 기질을 보여주었으니 환경과 재능이 제대로 만난 케이스였습니다. 1914년 에르데시가 태어난 다음에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아버지가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딸과 사실상 남편마저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덕분에 에르데시는 학교 대신 가정학습으로 다량의 독서를 하며 창의적인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1920년 6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아버지가 생환하여 에르데시는 아버지에게 무한급수와 집합론을 배우며 수학에 빠져들게 되었고, 17살에 부다페스트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스타트합니다. 천재의 집중력은 무서웠습니다. 에르데시는 19살에 베르트랑의 정리를 증명합니다. 베르트랑의 정리라니! 이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과 2n 사이에 소수 p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인데, 베르트랑은 300만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나 여백이 부족했는지 증명 없이 추측만 남겼으며, 후배 수학자 제비쇼프와 라마누잔이 이를 증명하여 베르트랑의 정리로 승격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비쇼프와 라마누잔의 증명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들만의 증명인데 반해 에르데시가 학부생 버전으로 깔끔하게 증명해버렸으니, 이는 가우스가 리즈 시절 정 17각경의 작도를 증명한 것에 비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2년 후인 1934년 에르데시는 이를 발전시킨 에르데시의 정리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 에르데시는 파시즘과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진 헝가리를 떠나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시작합니다. 영국에 도착한 다음 날 에르데시는 케임브리지의 하디 교수를 찾아갑니다. 고트프리 헤럴드 하디. 그는 해석적 정수론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인도의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을 육성시킨 당시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라마누잔은 하디에 발탁되어 정수론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1920년 33살의 나이에 요절해버린 전설이었죠. 하디는 아들뻘 되는 에르데시에게 내 최대 업적은 라마누잔을 발굴한 것이지, 라마누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디와 라마누잔은 이미 소수 분야의 전설이었으며, 에르데시는 소수 분야의 신성이었으니 자본금과 갓대비한 손흥민이 만나 축구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아마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훗날 에르데시는 일면식도 없는 라마누잔의 미망인에게 자신의 강연료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디와 에르데시는 독특한 수학자하면 떠오르는 자신만의 철학과 위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디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집필한 어느 수학자의 변명에서 순수 수학을 사랑했지만 이제 다가갈 수 없는 노병이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보듯 수학을 찬미합니다. 하디는 전문 수학자가 증명이나 문풀이 아닌 수학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우울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디는 해외 학회에 참석 후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치자 리만 가설을 증명함, 이런 전보를 영국 수학학회에 보내죠. 여백이 부족해 증명을 못 남긴 페르마처럼 하디 선생님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고 그만! 살게 되면 손해볼 게 없고 죽게 되면 타이타닉의 주인공처럼 남게 되는 것이니 한마디로 믿져야 본전이었던 것이죠. 한편 오늘의 주인공 에르데시의 하디를 뛰어넘는 엄청난 활약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수학자 에르데시.
그는 용어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죠. 두목은 아내, 노예는 남편, 포획은 결혼, 엡실론은 어린이. 에르데시에게 이런 단어들은 처음엔 은어였습니다. 헝가리의 공산혁명, 파시즘과 반유대주의, 2차 대전과 메커시즘, 단어 하나가 패가망신을 부를 수 있는 시대였죠. 실제 에르데시의 많은 친척들이 처형당했으며 공산화된 헝가리의 국경은 철벽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와 무관하게 에르데시에게는 개그맨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을 묻는 대신 탄생에 부르니 당신을 덮친 건 언제였습니까? 뭐 이런 식이었죠. 또한 에르데시에게는 방랑자의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도착한 다음 날 케임브리지에 달려가 하디를 만나는 것은 기본. 한 장소에 일주일 이상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수학자들을 만나 토론했습니다. 1938년 25살의 에르데시는 대서양을 건너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이 있는 미국 프린스턴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독특한 언행과 진득하지 않다는 이유로 프린스턴에서 정규직을 제안받지 못하고 덕분에 더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에게는 평생 집도 부인도 없었고 심지어 재산조차 관심이 없었죠. 에르데시가 그나마 반쯤 정착하게 된 건 로널드 그레이엄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혹시 그레이엄 수의 그레이엄? 맞습니다. 이는 조합론의 램지 이론에 나오는 엄청난 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큰 수입니다. 저글러이자 트램플러였던 그레이엄은 대만계 여성수학자 판청과 결혼하여 공동 연구를 하고 운동과 예술을 사랑하는 AT&T 벨 연구소의 슈퍼바이저로 에르데시와 그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에르데시보다 22살 어린 데다 동안이었기에 나이차는 더 많아 보였고 작은 체구에 주름이 많고 구부정한 에르데시에 비해 그레이엄은 훤칠한 호남형이었죠. 하지만 프린스턴에서 너무 다른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영혼의 단짝이었듯이 너무 다른 두 수학자는 콩깍지 같은 절친이 되었으며 에르데시는 그레이엄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세계적인 수학 입담꾼 에르데시에게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매니저는 그레이엄의 몫이었습니다. 에르데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많은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툭하면 상금을 내걸었죠. 너무 많은 문제에 상금을 걸자 지인이 걱정을 합니다. 아니, 문제들이 다 풀리면 어쩌라고 그래? 채권자들이 은행에 동시에 몰리면 파산은 피할 수 없겠지. 지불 능력도 없지만 몰릴 확률도 없으니 No problem. 천재 수학자의 엄청난 기지였습니다. 한편 상금 관리는 매니저 그레이엄의 몫이었죠. 심지어 에르데시가 사망한 이후에도 매니저의 관리는 계속됩니다. 1941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시기 12월에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그 해였습니다. 에르데시는 두 일본인 청년과 진지한 모습으로 미국 롱아일랜드의 해안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나타나 3명의 청년을 체포합니다. 이 친구들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군 당국은 이들을 스파이 혐의로 FBI에 넘겨버립니다. FBI는 에르데시를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해안에서 뭘 했습니까? 수학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주제였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류였을 겁니다. 헐! 두 일본인과 한 헝가리인의 수상한 행적. 세 젊은 수학자가 토론에 빠져 위험구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후 1950년대 초 너 공산당이지? 미국의 메커시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이력 덕분에 에르데시의 미국 비자 재발급이 거부되는데 고국의 국경은 철벽, 미국의 국경은 넘사벽, 자율반 타율반으로 에르데시는 진짜 떠돌이가 되어 세계 각지의 수학자들과 제대로 교류하며 램지 이론, 해바라기 정리, 해피엔드, 약 컴팩트 기수 등등 정수론, 조합론, 그래프 이론, 집합론의 여기저기에 엄청난 족적을 남깁니다. 특히 1948년 수학자 셀베르그와 공동 연구했던 소수 정리의 증명은 대단한 사건이었죠. 수학계에 발빠르게 소문이 퍼집니다. 에르데시와 아무개가 소수 정리를 진짜 쉬운 방법으로 증명했다는군. 내가 아무개라고? 빡친 셀베르그가 단독으로 논문을 발표해버립니다. 2년 후 셀베르그는 이를 인정받아 지 혼자 필드 메달을 수상합니다. 다른 지붕에 사는 다른 증명을. 무슨 바람둥이의 모토 같은 에르데시의 모토입니다. 에르데시는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수학자들을 만나며 각지의 저널에 엄청난 양의 논문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1500편이 넘어갑니다. 수학자라면 그와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공저하거나 공저자를 알거나 몇 달이 건너면 에르데시와 인맥이 닿을 수 있었죠.
절친 그레이엄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이는 논문 공저자끼리 친구를 맺는 것으로 에르데시의 필살기 그래프 이론을 활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을 점으로 나타내고 친구 관계를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프를 만들면 각 수학자에서 에르데시에 이르는 선의 최소 개수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에르데시 넘버입니다. 이에 따르면 에르데시 본인은 에르데시 넘버 0, 에르데시와 논문을 공저한 전 세계 512명의 친구는 에르데시 넘버 1, 친구의 친구는 에르데시 넘버 2,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에르데시 넘버 3가 되고 선이 끊겨있는 수학자는 에르데시 넘버 무한대가 됩니다. 한편 2편 이상의 논문을 공저한 넘버1 수학자들에게는 단위 분수, 즉 n분의 1꼴의 넘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28편을 공저한 그레이엄의 넘버는 28분의 1, 62편을 공저한 안드라스 사르코지의 넘버는 62분의 1입니다. 에르데시 넘버 1을 받은 야구 선수도 있습니다. 홈런왕 행크 앨런입니다. 1974년 4월 8일 행크 앨런은 39년간 깨지지 않던 베이브 루스의 통산 714호 홈런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715호 홈런을 터뜨리죠. 전 미국이 새로운 홈런왕의 탄생으로 들썩이던 그때 수학자 포머런스는 714와 715 사이에 흥미로운 규칙을 발견합니다. 두 수의 곱은 처음 7개의 소수의 곱과 같으며 두 수의 소인수의 합도 29로 같아지는 것. 포머런스는 714, 715 이런 규칙을 가지는 연속하는 두 수, 루스 앨런 수를 수학 잡지에 발표합니다. 어라, 무한이 나올 것 같은데. 잡지를 펼쳐보던 천재에게 촉이 왔습니다. 에르데시는 포머런스에게 연락하여 루스 앨런 수가 무한히 많음을 증명하는 논문을 또 공저합니다. 이후 루스 앨런 수는 수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며 20년이 지난 1995년 이 공로를 인정받아 에르데시와 행크 앨런은 에모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포머런스는 한 야구공에 두 사람의 사인을 받습니다. 이제 야구공을 공동 저작했으니 행크 앨런도 에르데시 넘버 1이 된 것입니다. 1500편의 공동 논문을 쏟아낸 에르데시, 866편의 단독 논문을 쏟아낸 오일러. 하디는 어느 수학자의 변명에서 50 넘은 사람이 이룬 수학적 진보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일러와 에르데시라면 50대 아니 60대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런 변명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76세로 생을 마감한 오일러는 죽는 날에도 제자들과 천왕성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에르데시는 80세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강연과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에르데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자는 커피를 정리로 바꾸는 기계지. 노년에도 커피로 잠을 쫓으며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수학에 올인하는 자신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에르데시는 두목의 포획당해 노예가 되진 않았으며 심지어 평생을 동정으로 지냈다고 밝힙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스킨십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타인과 악수하는 모습은 영화 E.T.의 한 장면 같았죠. 에르데시는 1964년부터 7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세계 각지를 여행합니다. 50대 떠돌이 수학자의 여정에 80대 노모가 합류한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두 사람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1월 캘거리를 여행하던 도중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에르데시는 슬픔을 잊기 위해 수학에 더 전념합니다. 이제 커피를 넘어 각성제 암페타민을 달고 살게 됩니다. 수학에 자신의 몸을 갈아놓고 있었죠. 보다 못한 그레이엄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암페타민을 끊으면 상금을 준다는 것이었죠. 승부욕이 발동한 수학자는 한 달을 버텨내고 상금을 수령합니다. 에르데시는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각성제가 없으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자네 덕택에 인류의 수학 발전이 한 달이나 늦춰진 게야. 감사의 표현을 개그로 승화시키며 노 수학자는 또 암페타민으로 자신을 갈아넣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 제자들과 천왕성 궤도를 계산하던 오일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에르데시는 강연 중에 종종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오일러처럼 수학을 풀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1996년 9월 20일 83세의 에르데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학회에서 기하학 문제를 풀었으며 몇 시간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에르데시의 유해는 부다페스트로 이송되어 유대인 공동묘지에 부모님 곁에 안장됩니다. 묘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이상 멍청해지지 않게 되었군.
수학은 젊은이의 놀이라는 통념을 깨고 사망하는 그날까지 수학을 즐겼던 에르데 씨. 에르데 씨는 3대 수학상 중 하나인 울프상을 수상했으며 타임지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됩니다.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호프만은 1986년 에르데 씨를 처음 만나 10년간 그를 취재하며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짧은 영상으로 에르데 씨의 진면목을 충분히 담지 못했는데 이 책에서 인간 에르데 씨의 더 많은 매력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